오늘은 뉴스를 읽기 전에 우리나라 시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5,000피 간다 그랬는데 벌써 6,000피를 넘어섰죠. 과연 그러면은 이 6,000피가 전 세계 글로벌 시총 몇 위에 들어가냐 하면은 9위고 10위는 프랑스거든요. 놀라운 거는 5위가 인도였나?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최소 우리가 인도보다는 앞질러야 되지 않을까,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인도를 앞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아니 시총이 그렇게 높아서 되겠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낮았던 거야. 낮아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6,200인가 그런데 더 갈 수도 있나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12대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원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그걸 때에 실행을 해가지고는 성과를 확실하게 이루면은 1만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30조 뭐야 2028년도까지 30조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정부가 어디에 위성, 그다음 방산, 그다음번에는 원전, 반도체, AI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까짓 만들어 버려야지. 어떻게 시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성사를 일으켜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시총 1위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미국. 전 세계 증시 비중의 약 50% 이상을 어디서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약 69조 달러야. 그리고 2위는 중국이야. 14조 달러. 제조 및 친환경 에너지 패권으로 2위를 보수를 하고 있다라 그래요. 그리고 3위는 일본 8.6조 달러. 그리고 4위는 홍콩. 5위는 인도. 인도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의외였어. 그리고 6위는 영국, 7위는 캐나다, 8위는 사우디, 9위는 대망의 대한민국 3.76조 달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10위는 프랑스. 그런데 봤을 때에 원전 SMR 원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AI 그다음번에는 조선 방산 위성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휘어잡으면은 1만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누구 참 누구누구가 아니라 어느 나라 미국 중국 일본도 어쩌면 앞서갈 수도 중국 다음일 수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보니까 3위하고 2위가 격차가 커요. 일본은 8.6조 달러인데 중국은 14조 달러야. 우리는 3.9조 달러. 미국에도 일본에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안티 세력들이 있대. 어떤 식으로 상폐될 거야, 망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시총 5천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우려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시총 5천 가치는 이전부터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걸 계속 눌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가 봤습니다. 그럼 또 그러겠지. 네가 전문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야. 동네 아줌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는 더 하지 않을까? 팩트가 나와 있잖아요. 팩트가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은 현재 위상은 한국 증시 내에서도 중소형주 수준이다라고 그러는 거야. 2026년 현재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아가지고 상장사들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시총 1조 원으로 국내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왜? 삼성하고 SK만 이렇게 쭉쭉쭉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것도 해가지고 밸런스 있게끔 해가지고 좀 오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렇지만은 정부가 2028년도까지 해가지고는 30조를 투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전, SMR, 그 다음에 방산, 위성, 반도체, AI, K문화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끔 좀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 보니까 한국의 증시의 위상 변화 그래요. 불과 1-2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에 머물던 한국은, 그러니까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봐봐, 인도도 5위권이다. 인도도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뭐 주식은 투기다, 그런 식으로 못 박아 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문제가 크다니까. 그리고는 뭐 품절주 같은 그런 거가,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손봐야 된다니까요. 뭐 2만 주씩 뿌리고 이런 거고, 최소한 7, 8만 주씩 뿌려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은 그 종목이 정확한 가치가 부여가 된다라는 거지. 너무 많이 뿌려도 그렇고. 여기 뭐지? 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 유리한 상황 만들 것 같은데 너무 이러지 마. 왜 그래? 너무 그러니까 별로 보기는 안 좋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요. 26일 X의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기는 철저히 봉쇄하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다. 난 이거는 별론 것 같아. 뭐 토지에 관해 가지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만은 1주택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2005년도에 집을 사 가지고는 그때 2007년도에 입주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신랑이 회사에서 주정원으로 나가는 상황이 생겨 가지고는 같이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고의적으로 그 집에 안 살기 위해 가지고는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1주택자들한테까지 저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기회를 다 뺏어 버리는 거잖아. 기회를 못 가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저러면은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너무 그렇잖아. 사유재산이고 그다음번에는 경제 활동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떠한 자본력 가지고는 좀 자본을 좀 더 축적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주식도 하고 그다음에는 부동산도 해 가지고는 자본을 좀 축적을 하고 싶어 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도 좀 파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쭉 다시 또 읽어 보면요. 그러면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본으로, 그리고는 주거 여부, 주택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아파트에 내가 살고 싶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런저런 세금을 내기가 힘들다 이러면은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지. 어느 정도 시장 경제를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총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립 서비스 격인가? 대통령이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해 가지고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투기가 아니지. 또 보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뭐가 이상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라고 그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뭐 그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어느 누가 찔러 보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깊이 이렇게 듣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본인 능력 돼 가지고는 들고 있겠다는데 뭘 그래. 그리고 한번 저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윤석열 정부 때에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번복하지 말아야지. 계속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신뢰가 안 생기잖아. 여기 보니까 5월 9일로 끝으로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의 건의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류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것도 능력이야. 왜 그런 능력을 인정을 안 해주실까? 누구나 다 뭐 이런저런 사유가 다 있잖아.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주택자 아니에요. 그리고 연끌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에 집을 팔아가지고는 무주택자예요. 어느 누구는 아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집 살 때 거의 돈 다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무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그러는 것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보기 좋지는 않다. 그리고 보면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틴 것은 사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일단은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그 부동산 세법, 그건 그대로 지켜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 때 지정한 세법도 세법인 거잖아. 그걸 지켜야 되지. 또 번복을 한다라는 거는 정부가 국민을 향해 가지고 기만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힘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 등등 기타 등등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식장을 좀 키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1가구 2주택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심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판단이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옥죄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식에 관해서 만족스럽고, 뭐 토지에 관해 가지고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고, 다음번에 정치 부분을 한번 보면은 뭐지? 김정은이 나왔네. 연합뉴스다. 김정은 한국 정권 유화적 태도는 기만적 그런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북한이 기만적 태도 같아. 그리고는 미국엔 대화 여지 남겨 그런다. 약간은 간보기식인가? 한번 읽어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 시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미국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기만극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그래요. 저런 식으로 거듭 일축을 하면서 미국하고는 좋은 관계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업해죠. 저거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나는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 동네 아줌매니까. 또 쭉 보면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9차 대회에 대한 보도에서 지난 20일에서 21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 내용을 이같이 보도를 했다. 어떻게? 김 위원장 국가 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뭐 미국하고 대화 못하겠네요. 고립된 라이프로 살겠네 보니까. 이어 최강경 자세를 대미 정책 기조로 변함없이 견지하겠다면서도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시점은 대한민국하고의 관계가 유화적이었을 때만 그런 거지, 아니면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AI한테 물어봐요. 내 말이 신빙성이 없으면. 남북 통일을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체제로 들어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로 가져야지 우리가 세계 5위권에
도입을 하지. 그렇지 않고 북한 어정쩡하게 북한 체제 뭐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쪽박이야. 얼마나 스트롱해. 북한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니까. 북한이 바뀌어져야 돼. 북한이 어떨 때는 보면은 좀 약간 오픈된 듯한 느낌이 들다가도 어떨 때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폐쇄적이었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계속 읽어보면은 국가 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북한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최강경 자세를 대미 정책 기조로 변함없이 견지하겠다면서도 우리 국가의 현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래요. 미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그리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 4월 초 방중을 계기로 한 북한 대화 가능성이 주목이 된다. 미국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해오던 간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라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에 공을 넘겼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네요.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동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한민족 아니야. 김 위원장은 이런 대남 기조를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 지도 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한다고 그도 못 박았다. 여기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가지고는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졸작이라고 선을 그었다니까요. 달러 안 준다고 그런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현물 지원 달러 주고 이런 거가 없었으면 좋겠어. 돈 안 주니까 저런가 보지. 그냥 내 생각이에요. 돈 줘봐봐 저렇게 이야기하겠어. 달러 해가지고 한번 달러 해가지고 탁 던져줘봐. 그러면 유화정책 끝 그렇게 나오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요? 하야와 평화를 재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 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면 남북 간 대화의 교류에도 불신도 드러냈다. 무슨 돈으로 핵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굶어주고 가고 그러면은 민심만 고약해지는 거고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 절대로 북한에 달러 주고 현물 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그걸 누가 관찰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